30.3%. 이 숫자가 당신의 지갑에 던지는 차가운 경고장을 읽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단체로 타임머신을 탔습니다. 무려 31년 전으로 말이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1994년식 가난한 식탁이라는 겁니다. 엔겔 계수 30.3%.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면 그중 30만 원 넘게 오직 먹고 사는 데만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파닥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탄이죠. 1994년을 기억하십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해입니다. 화려한 강남의 풍경 이면에 부실한 구조가 숨어 있었듯 지금 우리의 가게 경제에도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명품 코트를 걸치고 세련된 카페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먹는 돈을 아끼지 못해 다른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실상입니다. SNS에는 오마카세와 화려한 호텔 빙수 사진이 넘쳐나지만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일주일치 생활비를 태우는 풍요 속에 기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건 소비의 양극화를 넘어 중산층의 붕괴를 알리는 전조 현상이라는 겁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게는 작년 한 달 평균 36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10만 원이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증발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대식가가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미식가들이 늘어나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자발적 지출입니다.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엔겔 계수는 낮아지는 법입니다. 먹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 교육을 받고 여행을 가고 소중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려야 할 돈이 당장 오늘 한 끼를 때우기 위한 끼니값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식탁 위에서 매일매일 사라지고 있다는 섬뜩한 증거이기도 하죠. 31년 만에 마주한 이 숫자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경제적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저당 잡힌 인생에는 더 이상의 혁신이나 도전이 끼어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식탁 위에서 증발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 지표 너머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과 한 알의 가격에 분노하기 전에 내 소득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거대한 댐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풍요 속의 빈곤에 허덕이게 된 걸까요? 돈을 벌어도 왜 삶의 질은 199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마트의 사과 가격이 비싸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마법처럼 증발시키는 진짜 배우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에서 고기를 뺏어가고 그 자리에 라면을 놓게 만든 그 주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어서 공개할 이것이 당신의 가처분 소득을 가장 잔인하게 가로채고 있습니다. 3.4%와 2.9%. 이 미세한 0.5%의 틈새가 당신의 저녁 식탁에서 고기를 앗아간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월급은 올랐는데 왜 우리는 더 가난해졌을까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분명 커졌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진짜 돈은 왜 자꾸만 줄어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빨대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숙이 꽂혀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구 소득은 3.4% 늘어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괜찮은 성적표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금과 이자를 떼고 난 진짜 내 돈, 즉 가처분 소득은 고작 2.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월급 봉투는 아주 조금 두꺼워졌는데 정작 내가 실제로 휘두를 수 있는 경제적 칼날은 무뎌졌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저는 유령 월급의 저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 통장에 잠시 머물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돈의 배후에는 비소비 지출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버티고 있습니다. 세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대출. 이자가 포함된 비소비 지출이 무려 5.7%나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내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내 주머니에서 강제로 빠져나가는 돈의 속도가 2배나 더 빨랐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유의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해서 벌어온 노동의 가치가 당신의 동의도 없이 이자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말해줍니다. 특히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바로 주거비의 덫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혹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 짊어진 대출 이자가 이제는 우리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는 더욱 처참합니다. 젊은 세대가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 정작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을 소비 여력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과 하나를 집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아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처분 소득을 대출 이자라는 유령이 이미 선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벌어도 제자리 걸음인 이 굴레는 결국 우리를 소비의 실종이라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렇게 허무하게 새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15년 동안 경제 현장을 누벼온 분석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월급의 액수라는 환상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내 손에 마지막까지 남는 돈이 얼마인가가 생존의 핵심이 된 시대입니다.
비소비 지출 5.7%라는 숫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압수해간 영장과도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평생 밑 빠진 통장에 물을 붓는 허망한 노력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고통이 단순히 물가가 비싸서 생기는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가난의 냄새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전조 현상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빚에 허덕이는 동안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축인 시니어들의 식탁에서도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걸어갔던 그 쓸쓸하고 차가운 불황의 길로 이미 들어선 것은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은 엔겔 계수 30%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에 닥칠 영구적인 겨울로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은퇴 후 30년 당신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올 것 같습니까? 7.2년.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재취업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배꼽 시계는 단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엔겔 계수 30.3%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잔인한 진실은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늙어가면서 소비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비싸서 생기는 일시적인 소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이 변하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에는 슬픈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소비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멋진 옷을 사고 최신형 자동차를 할부로 끊고 세련된 가구로 집을 꾸밉니다. 하지만 은퇴의 길목에 들어서면 이 모든 내구재 소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미 가질 만큼 가졌고 더 이상 과시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죽을 때까지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식비입니다. 소득은 연금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 식비라는 고정 비용은 요지부동이니 전체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작년 일본의 엔겔 계수는 28.6%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981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죠.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실질 임금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먹거리 물가만 오르니 노인들이 다른 소비를 전부 포기하고 오직 생존을 위한 식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 구조와 경제 경로를 판박이처럼 닮아가는 대한민국이 31년 만에 엔겔 계수 30%를 돌파했다는 건 우리도 이미 그 쓸쓸한 하강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식탁 위에서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지표를 분석해왔지만 고령화와 결합한 엔겔 계수의 상승만큼 무서운 전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는 노후 파산의 위험을, 국가에게는 성장 동력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지면 그 경제는 더 이상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없습니다. 투자와 혁신 대신 오늘 한 끼를 걱정하는 사회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30%라는 숫자는 우리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노후의 덫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요? 가계가 굶주리고 국가 경제가 늙어가는 동안 우리가 믿고 투자했던 자본시장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부가 주식시장에 무능한 기업들을 향해 전례 없는 계급장을 붙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애지중지 모아온 주식이 한순간에 2부 리그로 추락해 시장에서 외면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본시장의 대격변, 그 잔혹한 승강제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2부 리그로 강등된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코스닥이라는 이름표 하나로 모든 기업이 같은 운동장에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로운 시절은 끝났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에 잔혹한 승강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투자금이 모여있는 종목이 우량주 대열에서 탈락해 비주류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자본시장의 거대한 대수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유럽 축구의 프리미어리그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적이 나쁘면 하부 리그로 떨어지고 중개권료와 스폰서 수입이 반토막 납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검증된 기업들은 코스닥, 프리미엄 리그로 묶어 별도의 지수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반면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2부 리그 스탠더드로 밀려나게 되죠. 1부 리그에 속한 기업들은 각종 ETF 자금이 몰려들며 주가가 탄력을 받겠지만 2부로 밀려난 기업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며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투자자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스닥 종목이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리그에 속해 있느냐가 그 종목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1부 리그라는 프리미엄 딱지가 붙지 못한 종목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결국 시장에서 서서히 잊히는 유령 주식이 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기다려온 그 종목이 과연 1부 리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퇴출 1순위의 후보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저는 15년 동안 자본시장의 파고를 지켜보며 수많은 개편안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결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함량 미달의 기업들을 속아내어 코스닥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억지로라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압박입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우량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2부 리그 전용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본시장의 이 잔혹한 계급장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리그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주들을 외면한 채 곳간에 돈만 쌓아두는 기업들을 향해 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주홍 글씨를 기업의 이마에 새겨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공포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당신의 종목이 자산 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나쁜 주식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본시장의 다음 행보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주식 계좌에 주홍 글씨가 새겨진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더 강력한 채찍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히 리그를 나누는 수준을 넘어 주가 관리 안 하는 기업들을 아예 공개적으로 망신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서늘한 네이밍 앤 쉐이밍 네이밍 언더 쉐이밍 전략입니다. 자산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주가는 바닥을 기게 방치한 기업들에게 너희는 나쁜 기업이야 라는 낙인을 찍어 시장에 공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자본시장의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PBR 즉 장부상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들은 그동안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다 팔아도 주가보다 돈이 더 많이 남는데 정작 주주는 뒷전인 기업들이 수두룩했죠. 이제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공시하게 만들고 개선 의지가 없는 곳들은 저 PBR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려 합니다. 마치 성적이 낮은 학생의 명단을 게시판에 붙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는 학교 선생님처럼 말이죠. 저는 15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세금보다 무서운 평판의 추락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이 이 기업은 정부가 공인한 불량 기업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자금줄은 마르고 주가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이 주홍 글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배당을 늘리고 금고에 쌓아둔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서 태워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주들에게는 호재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압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망신을 준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체질이 바뀔까요? 억지로 쥐어짠 주가 부양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배당으로 다 쏟아붓는 제살 깎아먹기식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주홍 글씨가 기업의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개혁의 불씨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쇼에 그칠 것인지 날카로운 시각으로 구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내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 단속에 열을 올리는 사이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길이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값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드린 자본시장의 판도까지 통째로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유사들이 금기시되던 러시아산 원유라는 위험한 도박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중동의 화약고는 우리 지갑에 어떤 폭탄을 던지게 될까요? 그 위험천만한 연결고리를 지금 바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결국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라는 공포의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게 유가 상승은 단순한 물가 문제를 넘어선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급해진 우리 정유사들이 국제사회의 눈총을 무릅쓰고 러시아산 원유라는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재 대상인 피 묻은 기름을 들여와서라도 치솟는 원가를 잡겠다는 이 처절한 몸부림,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자본시장의 거대한 도박입니다. 15년 동안 에너지 시장을 지켜봤지만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적은 드뭅니다. 중동의 공급망이 막히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물류와 제조가 멈춥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널뛰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린 30%의 엔겔 개수는 더 가파르게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사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서 정제 마진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싼 기름을 가져와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정유사들에게 지금의 고유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도박에는 너무나 큰 대가가 따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왔다가 자칫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당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기름값을 잡으려다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라는 거대한 기둥을 뽑아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정유주가 유가 상승 수혜주라고 믿고 섣부르게 뛰어들었다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차가운 경고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통제 불능의 변수들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유가가 오르니 정유주를 사자는 식의 1차원적인 접근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고유가는 고환율을 부르고 고환율은 다시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우리 가게의 숨통을 조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저PBR 낙인이 찍히고 외부에서는 에너지 쇼크가 덮쳐오느니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사방이 어둠뿐인 것 같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묵묵히 반전을 준비하는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심장이자 자존심인 삼성전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반성문을 들고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 반성문 뒤에 숨겨진 진짜 카드가 심상치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AMD와 손을 잡고 펼치는 이 거대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위기의 삼성전자가 던진 승부수, 지금껏 우리가 알던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우리 증시의 심장, 삼성전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들려온 경영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과거의 영광은 잠시 내려놓고 기술 격차가 지연된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문을 읽어 내려간 것이죠. 하지만 15년 넘게 시장을 지켜본 제 눈에는 그 사과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퇴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TSMC가 짜놓은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삼성이 드디어 거대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의 핵심은 바로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세계 AI 칩의 인자 AMD와 손을 잡았습니다. 차세대 반도체인 HBM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이 동맹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갑의 위치에서 공급을 주도했다면 이제 삼성은 AMD라는 든든한 우군을 등에 업고 판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파운드리 제조부터 메모리 공급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삼성만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자본시장의 대격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만 매몰되어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삼성은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를 넘어 AI 시대의 거대한 인프라 플랫폼으로 재탄생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진짜 반격의 시작점입니다. AMD와의 동맹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HBM사의 수율이 잡히는 순간 그동안 삼성의 이마에 새겨졌던 저평가라는 주홍글씨는 가장 화려한 성장의 훈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찾은 이 기술의 밧줄이 국장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삼성의 반격만으로는 우리 앞에 닥친 거대한 파도를 다 막아낼 순 없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마주한 대외적인 환경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진만 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공포의 숫자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던 모든 경제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어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흔한 공식 이제는 완전히 잊으셔야 합니다. 1,500원 시대의 환율은 수출의 축복이 아니라 내수를 말려 죽이는 잔인한 독약이 되어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가게의 주체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요? 1,500원. 이 숫자가 당신의 계좌에 찍히는 순간 우리가 알던 모든 경제 상식은 쓰레기통에 던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웃고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배웠죠. 하지만 지금의 1,500원은 축복이 아니라 내수를 말려 죽이는 잔인한 독약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물건을 만드는 우리 기업들에게 고환율은 깡패 같은 원가 압박이고 이는 고스란히 당신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우유와 라면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로 버는 돈보다 수입 물가로 나가는 돈이 더 커진 이른바 환율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도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풀로 땡겨서라도 국장의 반등에 베팅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하지만 15년 동안 시장의 풍파를 겪어온 제가 단언컨대 지금은 수익률보다 생존이 우선인 구간입니다. 1,500원 시대의 생존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철저한 방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환율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종이 조각이 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달러 자산을 확보하거나 고환율에도 끄떡없는 글로벌 독점력을 가진 기업으로 대피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이 이 거대한 환율의 소용돌이 속에서 증발하는 것을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존버가 답이 아닙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주홍글씨를 새기든 삼성이 반성문을 쓰든
거시적인 환율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비명입니다. 이 비명을 외면하고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다가는 어느 순간 내 자산의 절반이 사라진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엔겔계수 30%의 공포부터 1,500원, 환율의 위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 대형주니까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의 뒷덜미를 가장 먼저 낚아챕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거대한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미리 길목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부의 재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1년 전으로 후퇴한 식탁과 1,500원의 환율 장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이 8가지 시나리오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혼돈의 끝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깨어있는 당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